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미군과 경찰도 포기했던 그 지옥 같은 거리에서 단 한 명의 사상자 없이 수천 명의 목숨과 재산을 지켜낸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당시 LA 경찰국의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폭동 기간 중 약탈 및 방화로 인한 재산 피해액은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었습니다. 2천여 개의 건물이 불탔고 6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죠. 주 방위군까지 투입되었지만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단 한 곳, 코리아타운의 특정 구역만큼은 예외였습니다. 당시 위기관리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분석하며 군사 교범에도 나오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방어 전술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첨단 무기도 공식적인 지휘 체계도 없었던 그들이 어떻게 도시에서 가장 위험했던 그곳을 가장 안전한 요새로 만들 수 있었는지, 도대체 그날 옥상 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존 김입니다. LA 경찰국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다 은퇴한, 이제는 손주들의 재롱이나 보며 조용히 살아가는 평범한 할아버지죠. 경찰 시절, 저는 누구보다 이 도시의 빛과 어둠을 똑똑히 봐왔습니다. 화려한 성공 뒤에 가려진 소외된 이들의 눈물, 그리고 인종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이 만들어내는 갈등과 상처를 말입니다. 특히 1992년 모든 것이 불타고 무너지던 그날의 기억은 제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흉터로 남아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그저 모든 것을 잊고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저를 다시 한번 그 끔찍했던 기억의 한복판으로 데려다 놓았습니다.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저 모든 것을 지키고 싶었던 한 명의 이웃이자 그날의 진실을 기록해야 할 의무를 가진 유일한 목격자일 뿐입니다. 제 아침은 늘 같습니다. 낡은 커피 머신이 헐떡이며 내는 요란한 소음으로 시작되죠. 제가 경찰 배지를 반납하던 날, 동료들이 돈을 모아 선물해준 물건인데, 이젠 저처럼 여기저기 삐걱거리는 오랜 친구입니다. LA 다저스 로고가 거의 다 지워진 머그컵에 까맣고 진한 액체를 가득 따르는 것. 그리고 현관 앞에 배달된 신문을 집어드는 것. 이게 제 하루를 여는 의식이었습니다. 은퇴한 경찰에게 남은 건 이런 반복되는 일상뿐 아니겠어요. 그날도 저는 무심코 신문을 펼쳐 들었습니다. 까끌까끌한 종이의 감촉과 희미한 잉크 냄새는 여전했죠. 하지만 일면 헤드라인을 본 순간 제 시간은 멈춰버렸습니다. 크고 검은 활자가 제 눈을 그대로 찔러 들어왔습니다. 이민자 집중 단속, 7일 앞으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단순한 정책 발표가 아니었어요. 이건 도시 전체에 기름을 붓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기사를 읽지 않고도 그 뒤에 벌어질 일들을 선명하게 그릴 수 있었죠. 불안, 분노, 그리고 결국 터져나올 충돌까지. 30년 넘게 이 도시의 균열을 봐 온 늙은 경찰의 직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씁쓸한 커피를 넘기며 신문 지면을 넘겼습니다. 사회면 구석에 작은 단신 기사 하나가 실려 있었죠. 차이나타운 인근 신흥 조직 세력 다툼, 루오파 부상. 요즘 들어 부쩍 이런 종류의 기사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이민자 단속 문제로 가득 차 있어서 그 기사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활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눈이 보지 못하고 지나친 그 작은 불씨가 곧 도시 전체를 삼킬 거대한 화마의 일부가 될 줄은 말입니다. 모든 비극은 항상 이렇게 사소한 무관심 속에서 조용히 싹을 틔우는 법이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 집 앞 작은 잔디밭 너머로 이웃인 마르코 씨 가족이 보였습니다. 마르코 씨가 어린 아들과 딸에게 축구공을 가볍게 차주고 있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아침 공기를 가르며 싱그럽게 퍼져나갔습니다. 참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들의 웃음 뒤에 숨겨진 불안함이 어른거렸습니다. 서류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거든요. 저 웃음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저 평화는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신문 헤드라인이 그들의 행복한 모습 위로 겹쳐지며 제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불안은 현실이 되어 텔레비전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운타운에서 벌어진 예비 단속 현장을 보여주는 지역 뉴스였죠. 경찰의 플래시 불빛이 어지럽게 터지고 시민들이 찍는 휴대폰 카메라 영상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어린 딸이 울며 매달리는 것을 뒤로 한 채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제 숨이 멎었습니다. 갑자기 목구멍으로 매캐한 연기 냄새가 역류하는 듯했고 귓가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비명과 사이렌 소리가 엉켜붙어 윙윙거렸습니다. 1992년 불타는 가게들 사이에서 차갑고 묵직한 무전기를 붙들고 서 있던 제 젊은 날의 모습이 눈앞에 파편처럼 펼쳐졌습니다. 공포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하던 사람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력한 제 자신까지. 커피잔을 든 손이 저도 모르게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건 과거의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곧 닥쳐올 미래의 예고편이었죠. 30년 전의 악몽은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되어 흩어진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이 도시의 가장 깊은 곳에서 다시 모든 것을 불태울 그날을 기다리며 조용히 타오르는 불씨로 남아있었던 겁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도시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변화는 제 손바닥만 한 스마트폰 화면에서부터 시작됐죠. 손녀딸이 제게 보여준 화면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문구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다. 그 단순한 문장이 담긴 글들은 젊은 라틴계 청년들을 중심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평화 시위를 예고하는 포스터가 타임라인을 뒤덮었고 그 아래에는 분노와 불안, 그리고 희미한 희망이 뒤섞인 댓글들이 쉴 새 없이 달리고 있었죠. 저는 그 디지털의 물결을 보며 이것이 그저 화면 속 외침으로 끝나지 않으리란 걸 직감했습니다. 공기는 이미 잔뜩 압축되어 있었고 작은 불꽃 하나만 튀어도 걷잡을 수 없이 터져버릴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낡은 청소기를 고치러 단골 전파상에 들렀습니다. 가게 주인인 박 씨는 제 오랜 친구이기도 하죠. 박 씨는 제 청소기를 들여다보며 연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존, 요즘 세상이 왜 이럽니까? 우리 아들 준서 녀석, 통 잠을 안 자고 밤새 컴퓨터만 들여다봐요. 제대 군인들끼리 만들었다는 무슨 온라인 모임에서 자꾸 다른 계획이 어쩌고 하던데 별일 없어야 할 텐데 말입니다. 저는 그때 박 씨의 걱정을 그저 아들을 염려하는 아버지의 푸념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준서라는 이름, 그리고 제대 군인이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에 희미한 흔적만 남긴 채 흩어졌죠. 그 이름이 곧 이 도시의 운명을 바꿀 열쇠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10시, 제 집 현관문에서 다급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마르코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아내인 엘레나의 품에는 잠든 어린 딸이 곤히 안겨 있었고 부부의 얼굴에는 공포가 역력했습니다. 마르코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물었습니다. 존 뉴스를 봤어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경찰이 우릴 보호해주지 않으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하죠?
그들의 눈빛에는 단순히 추방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 자신들이 믿었던 사회로부터 버려질 수 있다는 근원적인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괜찮을 거라는 공허한 위로는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죠. 그저 그들의 어깨를 두드려주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마르코 부부를 돌려보내고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책상 맨 아래 서랍을 열었죠. 안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물건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손때 묻은 구형 경찰 무전기, 그리고 빛바랜 제 배지. 배지 표면에는 92년도 폭동 때 생긴 긁힌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흉터는 제 무력감의 증거이자 이 도시가 앓고 있는 깊은 상처의 상징과도 같았죠. 저는 그 차가운 쇳덩이를 말없이 한참 동안이나 바라보았습니다. 영웅이 필요한 시대는 불행하다고 하던가요? 하지만 영웅조차 사라져버린 이 시대에는 누군가는 스스로 방패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녹슨 방패를 다시 꺼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에 잠을 설쳤습니다. 결국 우려했던 날이 밝았습니다. 윌셔대로는 더 이상 자동차가 달리는 도로가 아니었습니다. 성조기와 멕시코 국기를 단 픽업 트럭들이 끝도 없이 이어지며 경적을 울려댔고 분노와 불안이 뒤섞인 함성이 회색 빌딩 숲 사이를 가득 메웠습니다. 시위는 시작되었죠. 평화 행진이라고 했지만 그 속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에너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은퇴한 경찰의 눈으로 그 행렬을 지켜봤습니다. 저 거대한 분노의 강물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저는 그저 불안하게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한인타운의 공기는 특히 더 무거웠습니다. 타운 입구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는 할머니는 가게 앞에 늘 걸어두던 작은 성조기를 말없이 접어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 마음도 철렁 내려앉았죠. 또 시작이구나. 지긋지긋해. 혼잣말처럼 내뱉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체념을 넘어 과거의 끔찍한 기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폭동 당시 이유도 모른 채 모든 것을 잃어야 했던 사람들의 공포가 마치 전염병처럼 타운 전체에 다시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작정 거리를 걸었습니다.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눈이라도 붙여둬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죠. 그러다 한 상가 건물 코너 뒤편에서 대여섯 명의 청년들이 모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흥분해서 소리 지르는 시위대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침착하게 지도를 펼쳐놓고 손가락으로 동선을 체크하며 무언가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었죠. 그들의 눈빛과 자세에서 저는 훈련된 자들의 움직임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대책회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제 인기척의 리더로 보이는 한 청년이 휙 하고 경계하며 돌아봤습니다. 다부진 체격의 짧은 머리,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청년이었죠. 청년은 제 얼굴을 잠시 살피더니 경계를 풀고 짧게 목례를 했습니다. 아, 아저씨. 그리고는 제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전파상 아들, 준서라고 합니다. 아버님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바로 박 씨가 걱정하던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준서의 눈빛에서 박 씨가 말했던 다른 계획의 실체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한 인물. 그는 이미 이 도시의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가올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악화되었습니다. 시위가 격화되자 경찰은 결국 장갑차를 투입했죠. 하지만 그 육중한 쇳덩어리의 등장은
시위대를 진정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장갑차의 위압적인 모습은 시위대의 분노를 자극했고 억눌려 있던 폭력성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저지선을 향해 돌과 병이 날아들었고 평화 시위라는 이름은 순식간에 무색해졌습니다. 거리는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었죠. 문제는 그 분노의 화살이 방향을 잃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흥분한 무리 중 일부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한인타운 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이성이나 논리가 없었습니다. 그저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을 부수고 싶다는 파괴적인 충동만이 가득했죠. 쾅! 하는 굉음과 함께 한 미용실의 통유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가게 안에서 터져나온 날카로운 비명은 시위대의 함성에 묻혀 제대로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92년의 악몽이 바로 제 눈앞에서 생생하게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비명을 지르며 가게 깊숙한 곳으로, 냉장고 안으로, 창고로 몸을 숨겼습니다. 경계는 무너졌고 공포가 모든 것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제 머리 위로 윙하는 기계음을 내며 무언가가 날아오르고 있었죠. 소형 무인 비행기, 드론이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드론을 조종하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저 멀리 한 건물 주차장 입구에서 태블릿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는 한 청년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준서였습니다. 저는 홀린 듯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준서는 제 인기척도 느끼지 못할 만큼 화면에 몰두하고 있었죠. 저는 그의 어깨 너머로 태블릿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화면에는 시위대의 이동 경로가 붉은 점으로 실시간 표시되고 있었고 그 주변으로 여러 개의 화면이 분할되어 있었습니다. 분할된 화면들에는 놀라운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 화면에서는 청년들이 건물 옥상으로 모래주머니를 나르고 있었고 다른 화면에서는 옥상 난간에 철망을 꼼꼼하게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혼란스러운 거리의 풍경과는 완벽하게 대조적이었습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불필요한 움직임도 없는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침착하고 조직적이었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준서와 저 청년들은 경찰이나 주방위군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자신들을 버릴 것을 이미 예견하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요새를 이 도시의 심장부 한가운데에 조용히 짓고 있었던 겁니다. 준서를 따라 들어간 곳은 한 교회에 비어있는 지하 기도실이었습니다. 눅눅한 공기와 낡은 성경책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곳은 이미 완벽한 작전 상황실로 변해 있었습니다. 10여 명의 한국계 청년들이 원형으로 둘러앉아 준서의 브리핑에 집중하고 있었죠. 대부분은 준서가 활동하던 온라인 예비역 모임 회원들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너 명이 전부였지만 사태가 심각해지자 나도 예비역인데 돕겠다며 자발적으로 합류한 인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지만 두려움보다는 결연한 의지가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각 옥상은 알파, 브라보, 찰리로 부른다. 통신 채널은 3번으로 통일한다. 절대 먼저 위협을 가해선 안 된다. 우리의 목표는 오직 방어다. 준서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의심할 여지 없는 리더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상가 건물 도면 위에 예상 침투 경로와 방어 구역을 꼼꼼하게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사각지대, 취약점, 지원 가능한 화력의 위치까지.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동네 청년들의 어설픈 자경단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수십 년 전 군사 훈련에서나 보았던 완벽하게 훈련된 자들의 움직임이었죠. 아마추어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프로였습니다. 잠시 후 퇴역 경찰 출신이라는 정육점 사장님이 합류했습니다. 그는 합법적으로 소지 허가를 받은 사냥용 엽총 몇 자루의 안전관리 수칙을 단호하게 설명했습니다. 격발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위협 사격도 절대 금지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저들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것, 오직 그것뿐입니다. 모두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 못 이루고 그들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제 젊은 날의 모습이, 그리고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의 얼굴이 그들 위로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방관자로만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저는 준서에게 다가가 제가 내내 품고 있던 낡은 경찰 무전기를 건넸습니다. 자네들 통신망에 과부하가 걸리거나 방해, 전파가 탈 수 있네. 이건 구형이라 전파 방해에도 강하고 경찰 주파수 일부를 잡을 수도 있어. 내가 듣고 상황을 알려주지.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자네들 언어는 내가 다 알아듣지 못하지만 저쪽 언어는 내가 통역할 수 있네. 필요하다면 나를 쓰게. 준서는 말없이 제 눈을 바라보다 무전기를 받아들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늙은 경찰과 젊은 병사가 세대를 넘어 하나의 이름 없는 전선에 함께 서 있음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세상은 경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방송국 헬기가 한인타운 상공을 비행하며 현장을 생중계하고 있었죠. 뉴스를 진행하던 기자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믿을 수 없는 광경입니다. 한인타운의 각 건물 옥상마다 체계적으로 배치된 방어 진지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건 약탈에 대한 단순 방어가 아닙니다. 이건 조직적인 방어 작전입니다. 헬리콥터 카메라가 확대시킨 화면에는 모래주머니, 뒤에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청년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총이 아닌 무전기와 망원경이 들려 있었죠. 그 방송이 나간 직후 온라인 세상은 그야말로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옥상의 아시아인들, 한인타운은 전선을 지키고 있다 같은 글들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세상은 이 예상치 못한 광경에 충격과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단순한 폭동의 피해자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일어선 시민들의 모습에 열광한 것이죠. 그날 제 이웃 마르코 씨의 어린 딸이 뉴스를 보며 아빠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빠, 저 아저씨들은 경찰이야? 왜 무섭지가 않아? 아이의 순수한 질문 속에 이 모든 상황의 본질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를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지키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군 당국에도 보고되었습니다. 상공을 비행하던 주 방위군 헬기 지휘관이 관제탑에 다급하게 보고하는 내용이 나중에 알려졌죠. 여기는 폭동 현장이 아니다. 군사적 대치 상황에 가깝다. 섣불리 진입 시 예측 불가능한 교전이 발생할 수 있다. 그들의 눈에도 한인타운의 방어선은 어설픈 민간인의 저항이 아닌 훈련된 조직의 요새로 보였던 겁니다. 그날 오후 저는 경찰 저지선 너머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 가장 높은 건물 옥상에서 누군가 망원경으로 저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준서였습니다. 준서는 저를 향해 조용히 손을 들어 경례했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짧고 간결한 동작이었죠. 저 역시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 답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 사이에는 어떤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세상 모두가 우리의 증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준서와 청년들이 만들어낸 요새는
물리적인 방어선 이상의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시위대 사이에서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한인타운 쪽은 가지마. 거기 옥상에 진짜 군인들이 있대. 저격수도 있다는 말이 있어. 물론 저격수 같은 건 없었지만 공포는 때로 총알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과격하게 폭주하던 시위대의 기세가 한인타운 앞에서 눈에 띄게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만만한 약탈의 대상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미지의 세력과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때 옥상에 설치된 확성기에서 준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어로, 그 다음엔 영어로, 마지막으로는 또렷한 스페인어로. 우리는 여러분을 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킬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입니다. 그 목소리는 위협이 아닌 단호한 호소였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이 증오가 아닌 생존을 위한 몸부림임을 알리는 선언이었죠. 시위대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분노를 이해한다는 듯한 그러나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목소리에 많은 이들이 멈칫거리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 기묘한 대치 상황은 경찰 지휘부도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무턱대고 진입했다가는 자칫 민간인과 경찰, 시위대 모두가 뒤엉키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폭력의 파도가 거짓말처럼 잔잔해졌습니다. 도시의 가장 뜨거운 곳에 누구도 예상치 못한 기묘한 평형 상태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날 저녁 마르코 가족의 아파트 옥상으로 옆 건물 옥상에서 밧줄에 매달린 바구니가 내려왔습니다. 바구니 안에는 물병과 빵 몇 개가 들어있었죠. 마르코 씨의 아내는 그 바구니를 받아들고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다고 합니다. 그 눈물이야말로 이 기적 같은 평화의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빛바랜 낡은 가족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아내와 아직 어렸던 제 아이들의 웃는 얼굴. 이 사진 한 장을 지키기 위해 저는 평생을 경찰로 살았죠. 지금 저 옥상 위의 청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들이 지키고 있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가족과 이웃, 그리고 자신들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시민이야. 이게 나라를 지키는 방식이지. 단 한 발의 총성 없이 그들은 도시의 심장을 꿰뚫으려던 폭력의 창을 맨몸으로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한인타운을 벗어났습니다. 한국전 참전 용사이자 제가 신참 시절 아버지처럼 따랐던 옛 상관, 하워드를 찾아가기 위해서였죠. 이제는 거동이 불편해져 휠체어에 의지하고 있는 하워드는 뉴스를 통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하워드는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존, 뭘 그리 놀라나? 그들은 원래 그런 전투민족이야. 내가 한국에서 직접 겪어봐서 잘 알지. 그의 눈빛은 휠체어에 앉아있는 노인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워드는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과 함께 작전을 펼쳤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절대 한 곳에 진지를 파는 법이 없어. 항상 여러 개의 진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마치 자신들이 실제보다 훨씬 더 많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지. 적들은 어디를 공격해야 할지 몰라 혼란에 빠지고 결국 제풀에 지쳐 무너지게 돼. 지금 자네 동네에서 벌어지는 일이 바로 그거야. 다중진지 전술. 아주 고전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지. 하워드의 설명을 들으니 준서와 청년들의 움직임이 하나의 그림처럼 완벽하게 이해되었습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혹은 피 속에 흐르는 어떤 유산처럼 가장 효과적인 방어 전술을 펼치고 있었던 겁니다. 하워드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존, 진짜 무서운 건 그들이 총을 들었다는 사실이 아니야. 그들은 총을 드는 순간 이미 이길 계산과 질 계산을 모두 끝낸다는 점이지. 최악의 상황까지 모두 염두에 두고 움직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그건 용기가 아니라 철저한 계산에서 나오는 담대함일세. 저는 그 말을 듣고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저 젊은 혈기로 뭉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전쟁의 모든 경우의 수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던 거죠. 한 인타운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준서에게 과거 군 경험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어느 부대에서 복무했는지,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하지만 저는 이내 그 생각을 접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그의 과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어떤 과거를 가졌기에 이런 일을 하는지가 아니라 그가 어떤 미래를 만들기 위해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서 있는지가 중요했죠. 군인이란 그저 총을 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워드의 말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꺼이 자신의 의지를 세우고 그것을 지켜내려는 사람이 바로 진짜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인타운의 옥상 위에는 그런 진짜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대치 상황이 길어지면서 옥상의 시스템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했습니다. 준서와 그의 팀은 교대 근무조와 비상 연락망을 암호화된 정보 문의, 즉 QR코드로 만들어 모두와 공유했죠. 이제 종이 지도 대신 각자의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황 보고는 보안이 철저한 메시지 앱으로 통일하여 정보가 외부로 새어나갈 위험을 최소화했습니다. 그 효율성과 신속함은 제가 현직에 있을 때의 경찰 시스템보다도 훨씬 뛰어나 보였습니다. 이건 생존을 위한 처절한 혁신이었죠. 놀라운 것은 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한인타운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부대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상가 분여회에서는 자발적으로 식사와 휴식 공간을 마련해 24시간 내내 옥상을 지키는 청년들을 지원했습니다. 아이들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김밥을 싸서 옥상으로 연결된 밧줄 바구니에 매달아 올려보냈죠. 아저씨들, 힘내세요. 하는 응원 메시지와 함께였습니다. 그 김밥 하나에는 단순한 음식을 넘어 공동체 전체의 마음과 염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옥상은 더 이상 고립된 섬이 아니었습니다. 진지는 날이 갈수록 견고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급하게 쌓았던 모래주머니 옆으로 이제는 제대로 된 방어벽이 세워졌습니다. 옥상 난간의 철망 위에는 위장막이 덮여 외부의 관측으로부터 내부를 보호했죠. 심지어 건물과 건물 사이에는 비상 상황 시 옆 건물로 대피할 수 있는 탈출용 로프까지 설치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철저한 준비였습니다. 그들은 희망을 이야기하면서도 동시에 절망적인 순간을 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모든 광경을 제 서랍 속에 잠자고 있던 낡은 필름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땀으로 젖은 채 경계를 서는 청년들의 날카로운 옆얼굴, 김밥을 나르는 아이들의 진지한 손, 무전기를 들고 지시를 내리는 준서의 등,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불안과 희망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는 주민들의 얼굴까지. 셔터를 누를 때마다 찰칵하는 소리가 제 심장에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영광스러운 전쟁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누구도 기록해주지 않을 우리 스스로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우리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옥상의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외신 기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영웅 준서와의 인터뷰를 원했죠. 하지만 준서는 모든 인터뷰 요청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는 마이크 앞에 나서는 대신 저를 통역으로 내세웠습니다. 저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같은 말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 옥상 위의 모습이 그들의 대답입니다. 제 말에 기자들은 아쉬워했지만 오히려 그 침묵이 준서와 청년들을 더욱 신비롭고 강인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 옥상에서 누군가 작은 스피커로 애국가를 틀었습니다. 장엄한 오케스트라 버전이 아닌 그저 담담한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였죠. 그 노래는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와 한인타운의 밤 공기 속으로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신기하게도 타운 주변을 배회하던 시위대 중 일부가 그 노래를 듣고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가 아닌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노래가 담고 있는 역사와 서름을 어쩌면 그들 역시 어렴풋이 이해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즈음 도심 곳곳의 건물 벽에 그래피티 아티스트들이 그린 것으로 보이는 스티커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방탄 헬멧을 쓴 채 소총 없이 그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조용히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죠. 사람들은 그 이미지를 침묵의 병사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는 대신 흔들리지 않는 침묵으로 자신들의 자리를 지켜낸 그들을 상징하는 이미지였습니다. 온라인 세상은 또 한 번 들끓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게 시민의 자격이다라는 새로운 글들을 올리기 시작했죠. 시민의 의무는 단순히 세금을 내고 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 위기 속에서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입니다. 한 외국인 기자가 제게 끈질기게 물었습니다. 그들은 왜 침묵합니까? 세상에 하고 싶은 말이 많을 텐데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옥상 위에서 묵묵히 경계를 서고 있는 청년들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목소리보다 가장 깊은 침묵이 더 크게 세상을 바꿉니다. 그들은 지금 바로 그 침묵의 언어로 세상과 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아닌 품격으로, 소음이 아닌 존재감으로 그들은 세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자 제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시 경찰국장이었죠. 그는 제게 개인적으로 부탁한다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존, 자네가 나서줘야겠어. 공식적으로 우리가 개입하면 일이 더 꼬일 수 있네. 자네는 양쪽 모두에게 신뢰를 얻고 있으니 시위대 리더와 자네 동네 후배들 사이에서 다리를 좀 놔주게. 결국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방관자나 기록자가 아닌 이 갈등의 한복판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제 주선으로 라틴계 시위대 리더인 헥터와 준서가 마주 앉았습니다. 장소는 문을 닫은 한 중립적인 카페였죠. 처음부터 분위기는 험악했습니다. 헥터는 당신들의 그 총과 요새가 우리를 자극했고 평화 시위를 폭력적으로 만들었다. 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준서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차갑게 맞받아쳤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당신들을 조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깨진 유리창을 보고서야 움직였습니다. 순서가 틀렸습니다. 서로의 입장만 내세우는 대화는 팽팽한 고무줄처럼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그때 헥터가 무심코 내뱉은 한 단어가 제 안의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그가 준서의 청년들을 가리켜 불법 체류자들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그 단어 쓰지 마.
이 땅에 사는 우리 중에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시작한 사람이 누가 있나?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위해 이 땅에 어떻게든 뿌리 내려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야. 당신이나 우리나 똑같다고. 제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억눌러왔던 어떤 감정이 터져 나온 것이죠. 제 예상치 못한 폭발에 오히려 두 사람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잠시 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비로소 진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서로의 분노가 아닌 서로의 상처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겁니다. 긴 시간의 논쟁 끝에 우리는 극적인 타협점을 찾아냈습니다. 한인타운 내에서의 모든 시위는 중단하되 마지막 날 다 함께 인종과 출신을 넘어 평화를 기원하는 촛불 행진을 하는 것으로 극적 타결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총 없는 전쟁에도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기꺼이 손을 내밀 줄 아는 용감한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그날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협상이 타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모두가 그 약속을 믿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협상 내용을 뜬 소문이라고 생각한 일부 무장 시위대가 대형 한인 마트의 넓은 주차장으로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10여 명 남짓이었지만 손에는 쇠 파이프와 강목이 들려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죠. 옥상의 무전기 너머로 긴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알파 지점 7시 방향 무장 괴한 진입 시도. 그 순간 저는 준서가 어떤 명령을 내릴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총을 쏠 것인가 아니면 경고방송을 할 것인가. 하지만 준서의 선택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전 옥상, 약속된 신호 개시.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인타운을 둘러싼 모든 건물 옥상에서 일제히 붉은색 조명탄이 밤하늘로 쏘아 올려졌습니다. 피웅 하는 소리와 함께 수십 개의 붉은 불꽃이 포물선을 그리며 밤하늘을 밝혔죠. 그것은 공격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너희를 보고 있다. 너희의 모든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다는 강력하고도 침묵 어린 경고였습니다.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무장 시위대는 그 광경에 압도되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사방의 건물 옥상에서 마치 거대한 성벽 위에서처럼 수십 개의 실루엣이 자신들을 고요히 내려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그 체계적이고 압도적인 구조 앞에서 그들의 손에 들린 쇠 파이프는 한낱 장난감처럼 초라해 보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스스로 뒤돌아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가장 무서운 총은 결코 발사되지 않은 총이며 가장 강한 힘은 파괴하는 힘이 아니라 지켜내는 힘이라는 것을 그 밤의 기적은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날 밤 마르코 씨의 어린 딸이 창밖의 붉은 불빛들을 보며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하늘에 별이 떠. 너무 예쁘다. 아이의 눈에는 공포의 상징이었던 붉은 조명탄이 그저 아름다운 별똥별처럼 보였던 겁니다. 어쩌면 그 아이의 눈이야말로 그날 밤 우리가 지켜낸 평화의 가장 순수한 증거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시의 모든 관심이 시위대와 한인타운의 대치 상황에 쏠려 있을 때 진짜 어둠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경찰과 시위대의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을 기회로 차이나타운 인근의 신흥 범죄 조직 리더인 루오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의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이 혼란을 틈타 한인타운의 유통망과 상권을 장악하는 것. 그는 시위의 혼란을 자신의 사업 확장을 위한 완벽한 연막으로 이용하려 했던 겁니다. 루오의 조직원들은
시위대를 가장해 은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몇몇 상점 주인들에게 접근해 보호비를 요구했죠. 거절하면 시위대한테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며 협박했습니다. 모든 것을 시위대의 탓으로 돌리면 그만이라는 아주 교활한 계산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상인들은 공포에 질려 돈을 건넸지만 끝까지 버티던 한인 상인 한 명을 납치하려다 순찰 중이던 자경단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경단 감시팀은 즉시 준서에게 보고했습니다. 시위대와는 움직임이 다릅니다. 전문적이고 조직적입니다. 목표가 약탈이 아니라 협박과 갈취에 있는 것 같습니다. 보고를 받은 준서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분노한 군중이라는 보이는 적과 싸우고 있을 때 전혀 다른 종류의 보이지 않는 적이 우리의 등 뒤를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저녁 지역 뉴스에서 이 납치 미수 사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앵커의 설명과 함께 범인들이 도주하는 모습이 담긴 흐릿한 감시 카메라 화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무심코 화면을 보고 있다가 그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화면 속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한 남자의 옆얼굴.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결코 그 얼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은퇴하기 직전 증거 불충분으로 눈앞에서 놓쳐야만 했던 바로 그 얼굴, 루오였습니다. 저는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끼며 나직이 은쫄였습니다. 이 녀석이었군. 이 모든 혼란을 기다려왔던 거야. 진짜 적은 분노한 군중이 아니라 그들의 등 뒤에서 칼을 꽂으려 하는 교활한 포식자였습니다. 루오의 다음 목표는 한인타운에서 가장 큰 대형 슈퍼마켓이었습니다. 그곳의 물류 창고와 금고를 장악하면 타운의 유통망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날 밤 루오의 조직원들은 슈퍼마켓의 후문을 기습했습니다. 나이든 경비원 아저씨가 미처 저항할 틈도 없이 쓰러졌고 그들은 곧바로 감시 카메라 녹화 장치부터 파손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시위나 약탈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조직 범죄단의 무장 침투였죠. 하지만 그들의 침입은 곧바로 발각되었습니다. 준서가 미리 설치해둔 비상 감지 장치가 작동한 겁니다. 준서의 무전기 너머로 비명 같은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긴급 상황. 마켓 후문. 적. 침투. 준서는 즉시 가장 훈련도가 높은 정예 대응팀을 조직해 2대의 차량으로 출동시켰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루오 일당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슈퍼마켓 일대의 모든 골목길을 봉쇄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좁은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진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자경단은 입구를 봉쇄하고 지붕 위에서 대치하며 섬광탄과 최루가스를 사용해 루오 일당의 진입을 막았습니다. 그러자 루오 일당도 숨기고 있던 총을 꺼내 위협 사격을 가하기 시작했죠. 탕, 탕 하는 총성이 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건 더 이상 방어가 아닌 도시의 암세포를 도려내기 위한 격퇴 작전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무전기로 들으며 제 손이 다시 떨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제 옛 파트너 형사였던 밀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웠죠. 밀러, 듣고 있나? 한인타운 마켓이야. 여긴 시위 진압 상황이 아니야. 조직 범죄단의 무장 침투라고. 당장 지휘부에 보고하고. 특수기동대를 출동시켜. 이건 전쟁이야, 제기랄. 전화기 너머로 밀러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이 길고 긴 밤의 숨통을 끊어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경찰 특수기동대가 도착하기까지는 최소 20분이 걸릴 터였습니다. 그 시간 안에 모든 것을 끝내야 했죠. 준서의 판단은 냉철하고 신속했습니다. 그는 루오가 정면 돌파에 실패하면 반드시 지하 주차장과 연결된 낡은 하수도를 통해 도주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곳에 또 다른 팀을 미리 매복시켜 놓은 상태였죠. 루오는 완벽하게 준서의 손바닥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예상대로 정면 돌파가 막히자 루오는 지하 보일러실을 통해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수도로 이어지는 철문을 여는 순간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탈출구가 아닌 굳게 닫힌 또 다른 문이었습니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보일러실의 모든 전기가 차단되었고 루오는 완벽한 어둠과 침묵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도간의 쥐가 된 것이죠. 잠시 후 어둠 속에서 한 줄기 손전등 불빛과 함께 준서가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루오는 마지막 발악으로 흉기를 휘둘렀지만 준서는 특수부대에서 익혔을 맨손 격투술로 가볍게 그의 공격을 막아내고 순식간에 제압했습니다. 준서는 바닥에 쓰러진 루오를 내려다보며 증오가 아닌 차가운 경멸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모든 혼란과 상처는 너 같은 기생충들 때문이야. 그는 루오를 단단히 결박했고 곧이어 도착한 경찰 특수기동대에 넘겼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자경단의 드론을 통해 지역 방송국으로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자경단, 폭동 틈탄 범죄 조직 소탕이라는 뉴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시위대와 대치하던 그들의 모습에 의구심을 가졌던 사람들조차 이 장면을 보고는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가게를 지킨 것이 아니라 이 도시 전체를 병들게 하는 악성 종양을 스스로의 힘으로 제거해낸 것이었습니다. 시민들의 환호 속에서 저는 조용히 뒤로 물러나 안도의 한숨과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질서를 바로 세우려는 이 도시의 필사적인 자정작용이었습니다. 루오 사건 이후 시 경찰국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준서의 자경단을 비난하는 대신 공식적인 지역 치안 협력 파트너로 인정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해왔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그들의 능력과 규율을 높이 산 것이죠. 도시의 안전을 위해 낡은 관행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이기로 한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파트너가 되는 것과는 별개로 준서와 핵심 팀원들은 불법 자경활동 및 비살상 무기 소지 혐의로 법적인 조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여론은 그들을 옹호하는 측과 아무리 선한 의도였더라도 법을 어긴 사적인 처벌은 안 된다는 측으로 나뉘어 격렬하게 대립했습니다. 그들은 도시를 지킨 영웅인 동시에 법의 심판대에 선 피의자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침묵하던 시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마르코 씨를 비롯한 수많은 주민들이 그들의 무죄를 주장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법정 증인석에 서서 그들이 총을 든 이유가 누군가를 해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지키기 위한 절박한 정당방위였음을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목소리가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였고 준서와 팀원들은 기적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공동체에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시민위기 대응이라는 정규 과목이 개설되었고 준서는 첫 강사로 초빙되었습니다. 학생들 앞에 선 준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우리를 지켜준 가장 강한 무기는 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믿는 신뢰와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잘 짜인 시스템이었습니다.
진짜 전투는 모든 것이 끝난 후에야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다음 세대에게 평화를 지키는 방법을 가르치는 길고 긴 전투 말입니다. 그 사건 이후 한인타운과 인근 지역에는 이상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시청 이민국에는 시민권 신청 서류를 제출하려는 이민자들의 줄이 그 어느 때보다 길게 늘어섰죠.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불안이나 체념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도망치지 않고 여기서 싸웠다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자부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이 도시의 진정한 주인이 될 자격이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LA 타임즈는 일면 사설을 통해 이 현상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사설의 제목은 누가 진짜 미국인인가? 였습니다. 기사는 이렇게 끝을 맺었죠. 진정한 미국인은 피부색이나 출신 국가로 결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위기 속에서 기꺼이 이웃을 위해 자신의 벽이 되어준 사람들이었다. 그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미국인이다. 이 사설은 도시 전체에 큰 울림을 주었고 이민자라는 단어에 씌워져 있던 부정적인 이미지를 걷어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과정이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주 정부에서 코리아타운 시민의 날 제정안을 발표했을 때 일부 시민단체는 폭력적인 자경단을 미화하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갈등이 다시 불거질 뻔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섰습니다. 바로 제 이웃, 마르코 씨였죠. 그는 라틴계 커뮤니티 대표 자격으로 공개 토론회에 참석해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그들은 총을 들었지만 단 한 번도 우리를 겨누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총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존중으로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반대 여론은 힘을 잃었습니다. 얼마 후 루오 체포 사건에 대한 공식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저는 증인 자격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의 신념을 담아 이렇게 말했죠. 그들은 이민자로 이 땅에서의 삶을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그들은 이 도시의 가장 완벽한 시민이었습니다. 국가란 단순히 지도 위에 그어진 영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함께 지키겠다고 선언한 우리 모두의 마음의 이름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도시는 점차 상처를 회복하고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준서와 청년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쌓았던 옥상의 진지를 다시 자신들의 손으로 철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래주머니가 놓여있던 자리에 작은 허브 화분을 가져다 놓았고 날카로운 철망이 있던 자리에는 이웃들과 함께 바비큐 파티를 할 수 있는 나무 테이블을 설치했습니다. 요새는 이제 평화로운 쉼터로 변모하고 있었죠. 저는 그 모든 과정을 기록했던 필름들을 현상하고 그간의 기억들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엮었습니다. 제목은 그날 내가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책에는 영웅담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범한 사람들이 서로의 손을 잡고 어떻게 절망의 강을 건넜는지에 대해 담담하게 기록했죠. 책은 예상외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으며 우리가 잊고 있던 이웃과 연대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우리는 모두 옥상에 모였습니다. 저와 준서, 마르코 가족, 전파상 박씨 부부,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이웃들이 함께였죠. 지글거리는 삼겹살 굽는 냄새와 서로 다른 언어로 터져나오는 웃음소리가 LA의 붉은 노을 속으로 아름답게 퍼져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지켜낸 가장 위대한 승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한 뉴스 프로그램의 앵커가 제 책을 소개하며 클로징 멘트를 했습니다.
LA의 역사는 어쩌면 다시 쓰여야 할지 모릅니다. 단지 분노와 파괴의 기록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 피어난 가장 위대한 연대의 이야기로 말입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끄고 창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도시의 야경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들은 이민자였습니다. 어쩌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공포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이민자였기에 그토록 필사적으로 모든 것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서 본 가장 침묵하고도 가장 아름다운 방어였습니다. 조용히 싸웠던 그들이 결국 가장 시끄럽게 세상을 바꾼 것입니다. 사연자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